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론 2주차 1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유전하고 뇌의 이상 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했다면 주요 핵심 내용, 발표할 내용,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뉴런이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뇌의 구조하고 그 뇌의 각각의 기능은 어떤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유전적 요인에 있어서 친척 내에서 정신분열병 발병 위험도에 대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신분열병 발병 위험도는 환자와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발병 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신분열병에 있어서 유전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고, 또 유전 경향성이 있다는 이 말은 바로 곧 유전병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인구, 그러니까 세계 인구 이거죠. 약 0.2%에서 1%가 정신분열병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평균 수준이죠. 0.4%입니다. 자, 그러면 혈연 관계와 연계해가지고 살펴볼 때 부모 중에 어머니든지 아버지가 환자일 때, 한쪽이 환자일 때 자녀는 10% 정도. 만약에 자녀를 10명을 낳았다면 한쪽 부모가 정신분열병을 앓은 부모라면 10명 중에 1명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둘 다가 정신분열병 환자였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입니다. 40%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는 2명이라는 거죠. 자, 환자의 형제는 또 10% 정도 발병 위험이 있고요. 환자의 형제 중에서 이란성 쌍둥이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죠? 즉, 40 내지 50%. 이란성 쌍둥이 중에서 A라는 쌍둥이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환자가 있다면 B는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환자의 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여기는 뭐 한쪽이 10%였는데 여기 한 세대가 내려오면서 다시 반으로 줄었는데 4%입니다. 자, 환자의 조카, 진료, 횡으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조카가 되든지 뭐 진료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또 갈 때도 4%입니다. 자, 비혈연 관계, 환자의 이복 형제는 또 2%입니다. 이복 형제. 여기에 아버지하고, 자,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하고 정상적으로 엄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있고, 또 다른 여기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부모하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 나오는. 흔히 말하는 요 이복 형제죠. 그죠? 그러면 2%입니다. 그러니까 약 50%,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50% 정도의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형제들 같은 경우.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신경세포, 뉴런. 또 가장 또 중요하죠. 그죠? 뉴런은 이게 뉴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그림에 잘 나와 있지만은 뉴런은 수상돌기, 세포체, 요 세포체입니다. 다음 축색 전달 부위입니다.
여기는 또 수초가 있죠. 그죠? 수초가 되어 있고, 요 랑비의 마디랍니다. 요 각각 요게 랑비의 마디입니다. 요 끝부분 종말 단추라고 합니다. 여기 용어를 보면 수상 돌기, 돌기, 그죠? 입력부입니다. 마지막에 종말 단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극을 이렇게 주었을 때, 자, 자극을 이렇게 주었다. 예, 여기 이제 만약에 피부가 있다. 자극을 딱 줬을 때 여기에 수상돌기에서 입력이 딱 되겠죠. 그러면서 핵세포질 일로 전달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든지 화학적 반응이 이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이 끝부분 종말 단추로 이어지겠죠. 그죠? 이런 뉴런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한다는 거죠. 정보를 받아들이고 통합해가지고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예. 뉴런의 기능입니다. 여기는 사진으로 크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는 눈으로도 분간하기 힘들죠. 그죠? 이러한 뉴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정보 전달 과정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까? 예, 정기적인 방식, 화학적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먼저 뉴런 내에서, 뉴런입니다. 내에서 정보 전달은 어떻게 되는가? 활동 전이가 있고요, 휴식 전이가 있습니다. 활동 전이, 휴식 전이. 자, 활동 전이란 것은 활동하는 거죠. 휴식은 쉬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꽂히게 된다. 여기에 자극을 준다 이겁니다. 여기에 자극을 주면 이 축색막이 있어요. 축색막을 통해 가지고 요게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게 음전화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로 통과하면서 양전화로 이렇게 바뀝니다. 뚜껑이 열리죠. 그죠? 뚜껑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 반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온들이 음이온에서 양이온으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 보면 음이온이죠. 그죠? 여기는 양이온이죠. 그죠? 예, 요 뚜껑이 열리면서 음이온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플러스 양이온으로 이렇게 바뀐다. 양전위로 바뀐다. 이걸 활동전위라 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전위가 축색을 통해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 부위들을 또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 Na 플러스 이온이 뉴런의 세포막으로 또 들어간 직후에 K 플러스 이온이 밖으로 또 나와가지고 전이차를 다시 이전 상태로 조절됩니다. 그러면 휴식 전이가 된다 이겁니다. 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죠? 왔다가 다시 또 갔다가 계속 활동하는 거죠. 요 과정, 요 상태가 요걸 활동 전이라면 들어오고 다시 또 나가고, 이걸 휴식 전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고요. 다음, 시냅스 전달은 과연 어떤 것인가? 시냅스 전달. 자, 보십시오. 뉴런이 있고 뉴런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게 바로 시냅스 전달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시냅스 전달. 요걸 확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냅스 공간이 있죠. 그죠? 네. 뉴런과 뉴런 사이 정보 전달, 전기적 방법으로 화학 물질 방출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 분자. 요걸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축색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이 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신경 충동을 이렇게 일으키면 요것이 움직이겠죠. 그죠? 요걸 낭이라는데 시냅스 소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여기 어떻게 전달하면서 보십시오. 요게 요철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요철로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수용기입니다. 수용기. 그죠? 요게 이동해가 여기 탁 박힙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물쇠에 들어맞지 않는 신경 전달 물질, 둥글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맞는 것은 여기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자물쇠에 들어맞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시냅스 후막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후막, 요렇게 되어 있는 것. 예. 요거는 시냅스 점막이라 합니다. 점막. 막요. 요건 시냅스 전막. 요거는 시냅스 후막. 요게 여기라는 거죠. 요게 뉴런 사이에. 자, 그러면 뉴런의 신경 축색을 통해 가지고 신경 축색 여기 있죠. 그죠? 요렇게 요로 신경 축색을 통해 가지고 전달된 정보는 축색 끝인 종말 단추. 요게 이제 종말 단추라 했습니다. 여기에 종말 단추. 그러면 여기에 종말 단추는 요거죠. 그죠? 종말 단추에 있는 화학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시냅스를 건너가지고 시냅스 후에 있는 뉴런, 다른 세포에 정보를 전달한다 이겁니다. 자, 시냅스는 약 10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 뉴런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면 정보 제대로 전달을 못하겠죠.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많은 뉴런들이 활동하겠죠. 또 형성되겠죠. 연결하겠죠. 정보를 전달하겠죠. 건강한 사람은 시냅스의 총수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시냅스가 사라지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정보 전달을 못하죠. 자, 그래서 한번 요거 정리를 하면 정기적인 방식으로 정보가 종말 단추에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공간으로 신경 전달 물질, 이것이 신경 전달 물질 E와 같은 화학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런하고 뉴런 사이의 정보 전달은 화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현재까지 인간 뇌 속에 50여 종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과잉된다, 또 결핍된다,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장애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시냅스. 자, 요약하면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설명했지만은 시냅스 있죠. 그죠? 시냅스가 있고, 이 시냅스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제대로 전달되고 건강하냐에 따라서 뭡니까? 정신장애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생각하고 활동하면 이와 같은 시냅스들, 신경 전달 물질들은 활발하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신경계 구조입니다. 신경계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또 다 배웠겠죠. 그죠? 학습을 통해가. 자, 그래서 신경계는 앞에서 설명한 고도로 전문화된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이 있다면, 그죠? 여기 뇌죠. 그죠? 뇌가 있겠죠. 그 다음 척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를 통해 가지고 이 꼬리뼈까지 척추표를 통해 가지고 척수를 합니다. 뇌하고 척수, 이게 중추신경계입니다. 자, 그럼 말초신경계는 이 뇌하고 척수하고 이 외의 신경 조직입니다. 그죠? 신경 조직인데 뇌와 척수 외부의 신경 조직을 말초신경계라 합니다. 가장 저걸로서는 이제 쉬운 말로는 손끝, 발끝, 뭐 당연히 뭐 여기에 있는 피부 조직이 되든지 어깨가 되든지 배가 되든지 뭐 다리가 되든지 무릎이 되든지 다 말초신경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손끝, 발끝 이렇게 했죠. 그죠? 말초신경계를 했죠. 그죠? 자, 그럼 말초신경계에는
체성신경계, 즉 감각과 운동신경과 수의적인, 수의적인 것은 의지로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알아가지고, 몸이 알아가지고 하는 불수의적입니다. 내가 의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알았어. 확 작용을 한다든가. 이게 자율신경계죠.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인데, 교감신경계는 위기 해결사로서 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뭡니까? 생존을 위해 가지고 몸이 알아가지고 지방을 축적합니다.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위기 해결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 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약 1.3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한 200, 300g씩 1kg인 사람, 또 1.5kg인 사람 또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300억에서 1000억 개, 엄청 많죠. 1000억 개 정도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기는 이제 색깔로 이렇게 했는데 대뇌입니다. 대뇌, 소뇌입니다. 자, 이걸 확장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수란 게 있습니다. 연수 보십시오. 연수. 단면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연수입니다. 연수는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한다든가 심장 박동이라든가 구토라든가 기침, 재치기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행동을 담당하는 것이 이 바로 연수입니다. 자, 다음은 소뇌. 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리버섯처럼 되어 있죠. 또는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소뇌입니다. 그러면 소뇌는 자, 피아노를 친다든가 바느질을 한다든가 할 때 이와 같은 정교한 운동을 통제를 하고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소뇌입니다. 자, 다음은 시상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상. 시상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상을 본다든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시상. 여기에 눈이 뭐 있겠죠. 그죠? 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봐 가지고 눈을 통해 가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죠? 시상. 이 시상은 자, 이 시상은 여기 이제 되뇌 피질이라 합니다. 피질, 이 피질들 되뇌 피질.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투사를 한다고 하죠. 이 투사 전달하죠. 그죠? 신체의 모든 눈으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눈으로 이렇게 받는 것, 감각기관, 피부를 통해 가지고 또 들어온 어떤 정보, 이거를 어디로? 이 대뇌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대뇌로. 이게 시상입니다. 시상.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시상하부죠. 그죠? 여기 시상하부. 요 주위에 또 있겠죠. 그죠? 시상하부. 이 부분이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요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있죠. 그죠? 뇌하수체. 여기 뇌하수체. 요걸 통해 가지고 들어온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제합니다. 호르몬 분비. 요걸로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또 동기. 또 감정적인 행동. 그리고 수면. 이런 것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이 있을 때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마시는 것, 먹는 것, 온도 조절, 예, 성행동 이런 것이 비정상적으로 되겠죠, 그죠? 예, 뇌하수체 이런 이상이 있다든가 했을 때 들어와서 자, 다음은 편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편도입니다. 편도라는데 이게 이제 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편도. 공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드디어 또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해마인데 해마처럼 생겼다고, 즉 바다에 사는 말 있죠, 그죠? 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해마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서도 나오지만 학습하고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뇌에 대해 가지고 각 기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되뇌 피질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죠, 그죠? 간단히. 그러면 되뇌 피질의 각각 기능들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요거는 이제 칼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보기 쉽게 되어놨습니다. 요건 확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측두엽이, 이 부분이 측두엽입니다. 말로 귀 옆에 있겠죠, 그죠? 측두, 후두, 이건 뒤에 있는 거죠. 전두,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이마. 자, 그래서 측두엽이 있는데 요건 청각을 담당합니다. 귀가 이 근방에 있죠, 그죠? 귀가 이렇게 어디 있겠죠, 그죠? 여기 눈이 있고, 그죠? 눈이 있고, 그죠? 뭐 여기에 시상 뭐 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다 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되뇌 피지는 이제 겉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두엽은 청각을 담당하고요. 자, 요 전두엽은 의사 결정을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후두엽, 이건 시각을 담당합니다. 자, 말의 생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 브로카 영역. 네. 자, 여기 중앙에 보면 운동 피질이라 하는데, 운동 피질, 이거 신체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감각 피질이 여기 또 중앙에 있죠, 그죠? 요건 이제 체감각. 지각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두정엽이라 합니다. 두정엽. 후두엽이 있고요. 네. 언어에 대한 이해, 이걸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합니다. 베르니케 영역. 요 부분, 네. 중앙에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 자, 그러면 소뇌가 있죠, 그죠? 이 안쪽에, 그죠? 소뇌가 있죠, 그죠? 소뇌. 네. 평형이라든가 협응의 기능을 담당하고, 척수했죠, 그죠? 척수, 그죠? 일로 뇌로 가고 또는 뇌로부터 나오는 신경 흥분을 전달하는 기능을 척수가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되뇌 피질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여러분들 좀 빨리 끝났죠. 간단히 여러분들 2교시에는 어떤 내용을 하는가는 2교시에도 뇌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는데, 자,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연수가 무엇이고, 그죠? 소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시상, 앞에서도 설명했죠. 시상과 시상하부의 역할. 또 여기 있는 바다의 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해마죠, 그죠? 해마의 역할. 자, 그리고 뇌의 되뇌 피질 관련해서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 두정엽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되뇌 방구가 있는데 좌반구하고 우반구가 있습니다. 즉 오른쪽 시야로 들어오는 것은 왼쪽, 그 왼쪽 뇌에서 말하기, 쓰기, 읽기, 언어 중추, 그리고 계산 기능이고, 왼쪽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예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공간 문제. 이건 왼쪽 시야로 들어와서 오른쪽 뇌에서 각각 판단을 하겠죠. 공간이라든가 얼굴 재인 음색이라든가 비언어적인 사고, 우방구에서 하는. 정상적인 뇌하고 조현병 환자의 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배우고요. CT하고 MRI를 통해 가지고 과연 정신장애, 정신병에 대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감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의 뇌하고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즉 치매를 가진 뇌 구조 보십시오.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병들이 있으며 그 병들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해 가지고 발병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적인 이상과 관련해서 강박증을 가진 사람의 뇌 구조, 그리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뇌 상태를 여러분들 CT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죠. 다음은 신경심리검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 조현병 환자, 그리고 BNA 검사, 레이킨 메모리 테스트 등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공익 광고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뇌를 스캔했는 게 있죠. 그죠? 사랑으로부터 결혼이라든가 출산, 그리고 행복했던 이 순간들, 그러면서 뇌는 점점 작아지죠. 그죠? 뇌가 없어지죠. 그죠?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미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큰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한 것은 핵심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 집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스스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뭐냐면 3장 여러분들 1차시 토의 주제입니다. 미리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 발표 준비는 A조는 성격의 특성하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에 대해 가지고 준비하고요. B조는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란 무엇인가? C조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시간에는 3주차 대인관계의 요인과 관련해서 A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상이 형성되겠죠. 이때 상대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B조는 대인 사고에서 의미 추론 과정, 의미 평가 과정, 대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C조는 언어적, 비언어적 대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신건강론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을 풍요롭게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뇌 건강관리,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